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정말 살다 살다 별일을 다 겪어봅니다. 제 나이 40대에 이혼녀가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뿐더러 이런 추잡한 일이 저에게 벌어질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속 터지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혹은 짠하게 들리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여기다가 풀어놓지 않으면 제 명예 못 죽을 것 같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봅니다. 참으로 지긋지긋하고 벗어나고 싶기만 했던 생활인데 막상 일이 이렇게 되고 나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잃은 아이처럼 살게 되네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저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20대 중반쯤 6살 연상인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남편의 고향은 경북 상주였고 가부장적인 남편네 집에서 그러니까 시댁에서 어린 마음에 상처를 받으며 고생고생하며 신혼살림을 했습니다. 남편이 그때까지 제대로 된 직장이 없었기 때문에 곶감 농사를 하는 시댁에서 호되게 혼이 나면서 일을 도우며 살고 있었죠.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줄줄이 낙방만 하던 취업이 드디어 성공을 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서울에 올라간다는 설렘보다 드디어 시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마음에 하루하루 손을 꼽아 서울로 상경하는 날을 기다렸죠. 시모는 끝까지 서울에 가면 고생한다고 이 동네에서 먹고 살 일을 찾아야지 서울에 가느냐고 남편을 뜯어 말렸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는 서울에 간다는 사실 자체가 성공을 했다는 증명이기도 했기에 남편은 그 손을 뿌리치고 저와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처음에 상주 촌년이 서울의 빌딩 숲을 보고 얼마나 놀랬는지 모릅니다. 서울에 오니 시집살이 시키던 시모가 없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마음의 안정이 빠르게 찾아오더라고요. 제가 또 하필이면 친정 부모 없이 자란 천의 고아였거든요. 제가 어릴 때 두 분 모두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사정은 모르지만 동네 사람들이 저를 품앗이하듯 키워주셨는데 모두들 저에게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말을 해주셨어요. 저는 마을 주민들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한겨울에 추위에 얼어 죽었거나 배가 골아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마을에 온갖 자비를 하면서 밥을 얻어먹었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편과 결혼한다고 시댁을 방문하여 인사를 드렸을 때 시모는 밥주걱을 저에게 던지시기도 했었습니다. 어디 만날 여자가 없어서 마을 사람들이 업어 키운 계집애를 데리고 오냐고 부모 목숨 뺏어간 계집애라고 재수없다고 하셨습니다. 남편이 박박 우겨서 결혼을 하긴 했는데 취업이 되지 않아서 2년 동안 시댁에 얹혀 살아야 했죠. 그 인연이 정말 저에게는 두 번 다시 겪고 싶지 않은 지옥의 기간이었습니다. 세상에 시집살이를 이렇게까지 시킬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저희 시모는 지독한 사람이었습니다. 상주가 또 곶감이 워낙 유명한 곳이지 않겠습니까? 시댁이 꽤 큰 농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인터넷에 상표만 쳐도 줄줄이 고급 곶감으로 나오는 그런 업체를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그 곶감을 제 손으로 일일이 말리고 털어내고 엮고 하면서 만든 것입니다. 그거야 뭐 잡노동이기도 했고 밥을 얻어먹기 위해 다른 집에서도 했던 일이기에 익숙하긴 했던 터라 괜찮았습니다. 근데 그 일을 하다 보면 진짜 손끝에 있는 감각이 다 사라질 정도로 쓰라리고 아프거든요. 그런 와중에 식사를 차려야 하니까 주방에서 밥을 짓고 있으면 일부러 보일러를 꺼두시는 게 우리 시모였습니다. 찬물만 쓰라고 하는데 손끝에 찬물이 닿으면 정말 악소리가 절로 나올 정도입니다. 치졸하게 저를 괴롭히셨던 거죠. 제가 그 2년 동안
살이 쭉 내려서 볼품이 없을 정도로 마르기도 했답니다. 오죽하면 동네 아주머니들께서 그 집 시집살이가 얼마나 심하면 우리 끝순이 살이 다 빠져서 시체 같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아, 제 이름이 끝순이는 아니지만 동네 품앗이를 하며 자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동네 분들은 애칭처럼 저를 모두 끝순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집안의 막내딸이다 하시면서요. 동네 분들이 전부 제 어머니이자 아버지셨죠. 아무튼 서울에 상경을 하고 나니 세상에 이렇게 멋있는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나 싶더라고요. 길을 가다 마주치는 사람들이 전부 연예인 같고 모델 같고 그랬습니다. 하나같이 세련되고 화장도 어쩜 저리 잘하는지 저 같은 촌년은 꿈에도 못 꿀 정도더라고요. 남편은 서울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상주에 있는 시모의 사업장에서 일을 할 때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돈을 많이 벌어봐야 어마어마한 서울 물가에 기가 죽어 저희는 혀를 내두르면서 지내야 했죠. 그나마 시댁에서 저희가 상경할 때 집을 구할 돈을 빌려줘서 다행이었습니다. 그거마저 없었더라면 정말로 지하 단칸방에서 집을 구할 돈을 언제쯤 모으려나 하면서 손가락만 빨면서 지냈을지도 몰라요. 시댁이 곶감 장사를 하면서 꽤 많은 돈을 벌어서 다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모는 그만큼 저를 부려먹긴 했지만요. 하나뿐인 아들이라고 저희한테 주택 전세를 얻을 만큼은 빌려주었죠. 그 돈을 담보로 저는 또 어마어마하게 시댁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곶감 철이 아닐 때에도 무슨 일만 생기면 5시간 거리인 상주로 저를 몇 번이나 부르셨습니다. 한 달에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했는지 정말 하루 걸러 상주에 내려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어요. 꽃감을 말릴 철이 오면 내려가서 일을 도와야 했기에 새벽같이 버스를 타고 상주로 내려갔고 시모가 만족할 때까지 일을 해야 했습니다. 당연히 남편은 서울에서 일을 해야 했기에 남편만 서울집에 덜렁 두고 가야 하는 일도 많았죠. 그러던 도중 저의 뱃속에 새 생명이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몸에 미열도 있고 속이 메스꺼리고 머리가 아파서 병원에 찾아갔더니 산부인과에 가보라고 하더군요. 그날 남편의 손을 잡고 산부인과에 가서 임신 소식을 알게 되었고 저는 시댁에 연락을 드렸습니다. 제가 임신을 했다고 하니 시모가 저에게 당장 상주로 내려오라고 말을 하셨고 저는 마음을 졸이며 상주에 남편과 내려갔습니다. 시모는 남편에게 잠시 일을 좀 보고 올 테니 집에 있으라고 했고 저는 시모를 따라 나섰죠. 시모의 손에 이끌려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점집이었습니다. 저는 왜 점집에 왔는지 이유를 몰라 시모를 쳐다봤습니다. 그러자 여기가 아주 용한 점집이라면서 군소리하지 말고 따라오라고 하시더군요. 점쟁이 앞에 저를 떡하니 앉히시더니 시모가 아들이요 딸이요 하고 묻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점쟁이가 인상을 팍 쓰면서 시모한테 당신 집에는 아들 기운이 없어? 라고 호통을 치시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시모가 갑자기 일어나라며 제 딸을 질질 끌고는 상주에 있는 작은 산부인과 앞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여기 애도 떼주지? 하는데 정말 제 온몸의 피가 차게 식는 듯 했어요. 아직 성별도 나오지 않은 작은 점 같은 아이를, 딸인지 아들인지 모를 아이를 어떻게 점쟁이 말만 듣고 그럴 수 있는지요. 시모가 병원 접수처에서 하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저는 놀래서 뛰어내려갔습니다. 시모가 뒤에서 거기 서라고 쫓아오는 소리가 들렸지만 섰다가는 큰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신발이 한짝 벗겨진 것도 모른 채로 내달려 공중전화 앞에 섰고 남편이 기다리고 있을 시모 집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이 받자마자 시모한테 이끌려 동네 산부인과에 갔는데 아들 아닌 것 같다는 점쟁이 말에 수술을 시키려 했다고 두서없이 말을 막 뱉었어요. 남편도 놀래서 제가 도망친 공중전화 앞으로 달려왔고 분노에 휩싸인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돌아갔습니다. 시댁에 도착하니 시모가 마땅치 않은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혀를 끌끌 차고 있더라고요. 그 용한 점쟁이가 우리 집에는 아들 기운이 없다는데 계집이 나와서 어디다 쓸 거냐고 삿대질을 막 하시는 겁니다. 남편이 어디 그런 사기꾼의 말을 듣고 아직 전밖에 되지 않은 아이한테 나쁜 짓을 하려더냐고 같이 성을 냈어요. 그러니까 시모가 밖에서라도 아들을 낳아오라고 대는 이어야 하지 않겠냐고 자기 할 말만 하시더라고요. 남편은 산모 앞에서 그런 이야기 하지도 말라고 하셨고 저는 그제야 한쪽 발이 맨발인 걸 알게 되었습니다. 달리다가 긁힌 건지 발이 상처투성이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발을 보는데 너무나도 제 처지가 어떤지 느껴졌어요. 시모는 자기한테 성을 내는 아들에게 실망했다며 아들 키워봐야 소용이 없다고 가슴을 막 치셨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아들 키워봐야 소용없는데 왜 우리한테 아들 낳아오라고 타령을 하냐면서 서울 가겠다고 했습니다. 표독스럽게 저를 바라보던 시모는 여우 같은 년이 우리 아들을 홀려놨다고 저랑 함께 막 달려오시더라고요. 저는 너무나도 공포스러웠습니다. 시모가 달려오는데 정말 눈을 뒤집으면서 달려오시더라고요. 다행히 남편이 왜 이러시냐며 시모를 내동댕이 쳤고 엉덩방아를 찢은 시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우셨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다고 계속 사과를 하고 시모는 저한테 애를 당장 지우라고 우리 아들이 힘들게 번 돈 딸에게 쓸 수 없다고 소리치셨죠. 결국 남편은 시모에게 사과하기 전에도 전화도 하지 말고 찾지도 말라고 하고는 저를 끌고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서울로 가는 차 안에서 남편이 아직 판판한 제 배를 만지며 울더라고요. 이제 시댁에 오지 말라고. 아이를 낳을 때까지는 죽어도 오지 말라고요. 그 뒤로 저는 서울에서 지내면서 어떻게든 시모의 연락을 피하기 위해 노력을 했어요. 곶감 농장의 일이 바빴던 터라 시모가 서울에 올라올 수 있는 날이 없었기에 그나마 다행이었다고나 할까요? 임신 5개월쯤 되었을 때 병원에서 넌지시 아이의 내복은 파란색으로 준비하시는 게 좋겠네요. 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뱃속의 아이가 아들이라는 걸 확신했습니다. 무당이 정말 사기꾼이었는지 아들 기운이 없다더니 떡하니 아들을 임신하고 있었던 거죠. 혹여라도 그날 도망을 치지 못해서 수술대 위에 올랐더라면 우리 떡두꺼비 같은 아들은 만날 수 없었을 겁니다. 우여곡절 끝에 결국 아들을 무사히 낳았고 병실에 누워있다가 잠이 들었는데 누군가 쳐다보는 느낌에 눈을 뜨니 시모가 저를 빤히 보고 있더라고요. 순간 어찌나 놀랐는지 입에서 악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시모가 겸연쩍어 하면서 저한테 그러더군요. 그래, 고생했다. 아들 낳았으니까 할 일 다 했다. 하시면서 제 손을 잡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소름이 돋았습니다. 태도 변환이 너무 빠른 것 아닌가 싶었거든요. 저도 말이 곱게 나오지 않았기에 시모한테 어머님이 애 지우라고 할 때 지웠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하니까 시모가 눈에 쌍심지를 켜고 내가 언제 그랬어? 이러더라고요. 진짜 치매 검사라도 받으셔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자연분만이었지만 꽤 난산을 겪었던 터라 다른 산모보다 이틀을 더 입원해 있었는데 집으로 돌아와서도 시모가 상주에 내려갈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우리 남편을 낳았을 때 엄청나게 힘들었었다면서 너는 애도 잘 낳는다 하시며 본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진통이 꽤 길었고 아이가 중간에 걸려서 나오지 않아 엄청 힘들게 애를 낳았었는데 시모가
제 노력은 몰라주고 그런 말을 해서 속이 상했죠. 시모는 아랑곳하지 않고 본인 이야기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시모는 늦은 나이에 겨우겨우 시부와 결혼을 했고 아이가 바로 들어서지 않아서 고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2번의 유산을 했고 3번째에서야 겨우겨우 남편을 낳을 수 있었는데 그때가 이미 30대 중반을 넘겨버린 나이여서 시댁에서 엄청난 구박을 받았다고 했어요. 겨우겨우 아들을 낳았으니 목숨 유지하고 살았지 딸을 낳았으면 쫓겨났을 거라고 훌쩍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딸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나 시모나 둘 다 여자 아닌가요? 그냥 그 이야기 자체가 제가 딸을 낳았더라면 널 내쫓았을 거야 하는 이야기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듣기 싫었지만 본인 말만 하시는 시모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을 수밖에 없었죠. 그때는 조리원 같은 게 제대로 되어 있던 시절은 아니었기에 집에서 몸조리를 해야 했습니다. 시모가 상주에 내려갈 생각을 도통 하지 않으니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시모와 함께 몸조리를 해야만 했어요. 모유 양이 많아서 전몸살이 땅땅하게 뭉쳐 걸릴 때 풀어줄 생각은 않고 저한테 잔소리만 하시던 시모. 도무지 누가 누굴 도와주러 온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거기다가 모유 수유를 할 때마다 자꾸 빤히 보시는데 너무 부끄럽고 부담스럽더라고요. 자기 앞에서 모유 수유를 하라고 우리 손자가 잘 빨아먹는 걸 봐야겠다면서 저한테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데 정말 너무 싫었어요. 제가 시모랑 목욕탕도 한번 가본 적 없는 사이거든요. 상주로 내려갈 생각은 전혀 없으시고 자꾸 저를 힘들게만 하시니까 결국 남편한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어머님이 너무 부담스럽게 하고 사사건건 집안일로 트집을 잡아서 도무지 몸조리를 할 수 없다고요. 그런데 남편이 저한테 그러더군요. 오죽 손자가 보고 싶으면 그런 눈치를 주는데도 여기 붙어 있겠냐고요. 제 편을 들어주겠다던 남편은 아들을 낳자마자 손바닥 뒤집듯이 태세를 바꾸더군요. 몸조리 해야지 하시면서도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시는 시모 덕에 제가 먹을 미역국도 제가 끓이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시모가 그 정도는 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미역국을 끓이니 고기를 넉넉하게 넣어야 아범이 좋아하는데 이런 이야기만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8시 정도 되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미 일찍 저녁을 먹고 애를 재우고 있는 시간이었단 말이죠. 아무래도 신생아니까 자주 먹고 자주 자고 저도 아이랑 같이 틈틈이 자야 하니까요. 남편이 오는 시간이면 잠에 들 시간인데 그때부터 집안에서 맛있는 냄새가 아주 솔솔 풍기기 시작합니다. 신모가 남편 준다고 그때부터 부지런히 저녁상을 차리는 냄새였죠. 저는 몸조리 해야 된다고 내내 미역국만 먹이시고 그나마 그 미역국도 제가 끓인 거고요. 남편은 바깥일하고 왔으니 몸보신 든든하게 해야 된다면서 갈비찜에 꽃게탕에 난리가 났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뭘 먹으면서 버티는지 모르니까 엄마 손맛이 최고라면서 신나서 어쩔 줄 모르고요. 시모가 또 오죽 남편 입맛을 잘 알겠습니까? 허구한 날 애가 울든 말든 시장 가서 장을 봐오는데 진짜 너무 서럽더라고요. 우는 아이 달래느라 저는 밥이 코로 넘어가는지 입으로 넘어가는지 모르면서 지내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은 애가 새벽 내내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배앓이라는 게 뭔지도 잘 모를 때라 그저 아이가 잠투정을 한다고 생각했죠. 동네가 떠나가라 얼굴이 새빨갛게 변할 정도로 자지러지면서 울기 시작하는데 시모가 갑자기 부부 침실에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더라고요. 아무리 애가 운다고 해도 그렇지. 부부가 사용하는 침실을 노크도 없이 야밤에 벌컥 열고 들어온다는 게 상상이나 가시나요? 그러더니 저보고 성질을 확 내면서 애를 안고 나가라는 겁니다. 제가 네? 무슨 말씀이세요? 하고 물어보니까 남편 잠 못 잔다고 나가래요.
주섬주섬 애를 포대기에 업고 나오니까 거실에 있지 말고 밖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시모 본인이 남편이 아기 때 울면 그렇게 밖으로 나가서 동네를 몇 바퀴 돌았다면서 저보고 나가래요. 아무리 여름이라지만 모기도 많고 할 텐데 어딜 나가냐고 했더니 저한테 그럼 우리 아들 잠도 못 자고 출근하라는 게야? 난리가 났더라고요. 결국 저는 애만 덜렁 안고 쫓겨나서 어쩔 수 없이 애를 재우기 위해 동네를 3바퀴나 돌았습니다. 그 뒤로는 애가 밤에 울기만 하면 저보고 나가서 애 달래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저는 잠을 언제쯤이나 잘 수 있는 걸까요? 그렇게 몸조리도 못하고 동네 돌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하니까 결국 제 몸이 망가져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병원에서 눈을 딱 떴는데 시모가 혀를 끌끌 차면서 이제는 또 몸이 허약해서 문제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한테 그래서 둘째는 언제 가지고 언제 낳을 거냐고 돈 잡아먹는 귀신이 붙은 게 틀림없다 하시더군요. 병원에 이렇게 누워있으면 하루에 돈이 얼마가 깨지는지 알고는 있냐면서 저 때문에 남편만 고생하게 생겼다고 하는데 너무 서러웠습니다. 제가 엉엉 울고 있자 의사가 들어오더니 안 그래도 쓰러진 사람인데 자꾸 울면 탈수 온다고 물 많이 마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출산한 지 얼마 안 돼서 영양분을 골고루 많이 섭취하셔야 되는데 영양분이 모자라대요. 현대 사회에 영양실조로 쓰러져서 실려오는 사람이 몇 없다고 잠도 못 자고 지금 몸이 말이 아닌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멀찍이 있는 제 남편한테 육아도 도와주시고 몸조리도 도와주셔야지요 하더라고요. 생판 남인 의사 선생님도 제 편을 들어주는데 진짜 너무 서러우니까 아무 말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남편이 거기서 뭘 하는 줄 아세요? 고기 반찬을 그리 먹는데 왜 영양실조가 오지? 하더이다. 악에 바친 제가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그 고기 반찬 어머님이 넣어주지 나는 미역국만 먹었다고. 당신이 미역국 안 먹는 거 알자마자 미역국에 고기 조각도 못 넣게 한다고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모가 저한테 미친 개야? 하면서 난리를 치는데 의사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고기 많이 드세요 하더라고요. 그날 수액을 다 맞고 퇴원을 하려고 하는데 시모가 보이질 않더군요. 어머님 어디 갔냐 물어보니 상주로 내려가셨다고 남편 보기 부끄러워서 도망을 가신 겁니다. 그 뒤로는 남편이 의사 말이 마음에 걸렸는지 고기 사 먹으라고 돈을 막 쥐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원 없이 고기 구워 먹었습니다. 아들이 100일쯤 지나니까 육아도 할만하더라고요. 아이를 키우면서 누가 제일 보고 싶었는지 아세요? 나를 낳아준 부모도 아니고 자기 자식도 아닌데 저를 챙겨주시고 키워주셨던 상주 사람들이 보고 싶더라고요. 우리 끝순이 끝순이 하면서 저를 정말 막내처럼 챙겨주셨던 그 어르신들이요. 산후 우울증이라는 게 이렇게 찾아오는 건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루 종일 쳇바퀴 돌듯이 아이가 일어나면 분유를 먹이고 눈 맞추고 놀아주다가 또 분유를 먹이고 울면 달래주고 하루 종일 그러고 있으니까 너무 우울하더라고요. 남편은 바빠서 주말에도 출근하기 일쑤였고 바깥 바람을 제대로 쐬지 못하니 너무 답답했어요.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다 주면 뭐합니까? 돈을 쓸 시간이 없는데. 그렇게 아이가 태어난 지 5개월이 지났을 무렵 시댁에서 어김없이 저를 찾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겸사겸사 애도 보고 싶고 제가 할 일이 있으니까 상주에 애 데리고 내려오라고 하시더군요. 꽃감 시기가 다가온 것이었습니다. 남편 보고 같이 가주면 안 되냐고 물었더니 일이 바빠서 도무지 같이 갈 시간이 나지 않는다고 혼자 갔다 오라고 하더군요. 저만 홀로 갓난아이를 업고 짐을 싸서 5시간을 버스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상주에 도착을 하고 나니 시모가 바로 애부터 빼앗아 들고는 저에게 일을 하라고 하더군요. 시모는 손자를 보느라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굴었고 저는 하루 종일 쪼그려 앉아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배고플 시간이 되어 분유를 주러 갔는데
시모가 곶감의 속을 숟가락으로 살살 긁어서 아이에게 먹이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도 없는 아이한테 아직 이유식도 시작하지 않은 아이에게 곶감을 주다니. 이게 무슨 짓인가 싶었어요. 제가 너무 놀라서 어머님 하고 소리를 지르자 시모가 무슨 유난을 그리 떠냐고 오히려 저한테 뭐라고 하더라고요. 속만 살살 긁어서 준 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유식 시작도 안 한 아이한테 무슨 일이 생길 줄 알고 그걸 주시냐고 했죠. 그러니까 시모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고 트집을 잡더니 우리 남편도 어릴 때 다 꽃감 먹고 컸다고 성을 내시더라고요. 애 보는 거에 참견할 시간 있으면 꽃감 하나 더 엮고 오라고요. 평소에 조용한 시모의 집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니 상주 사람들이 끝순이가 동네에 왔나 보다 싶어서 시모 집으로 찾아왔어요. 아이가 누굴 닮았나 궁금하기도 했다며 하나같이 저한테 우리 끝순이 고생했다고 토닥여 주시더라고요. 저를 보고 싶어서 오셨다더니 용돈도 한아름 준비해서 오시는 거예요. 아이를 낳았을 때 고생했을 텐데 이제야 용돈도 준다면서요. 우리 시모한테도 못 받아본 돈이라 너무 소중해서 감사하다 인사드리고 가슴팍에 넣어놨는데 시모가 그 돈 내놓으라 하더라고요. 제가 받은 건데요. 하니 우리 손주 낳아서 받은 돈 아니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그 돈 내놓으래요. 우리 시모 진짜 부자거든요. 시부 돌아가시고 모든 사업장 시모가 받아둔 터라 진짜 알짜배기 부자란 말이에요. 이 곶감 농장 나중에 다 손자 거 될 거라면서 그러니 손자한테 들어오는 돈은 자기가 챙기는 게 맞는다며 돈 내놓으라고 하는데 말이 되나요? 결국에는 제가 돈 가지고 있으면 땀만 먹고 도망갈까봐 내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옆에서 우리 아들 귀엽다고 보고 있던 동네 아줌마가 시모한테 삿대질을 막 하더라고요. 뺏을 게 없어서 끝순이한테 준 용돈을 뺐냐고 할머니 성격 고약하다고 하면서요. 그랬더니 시모가 또 씩씩거리면서 자네는 뭔데 집안일에 참견이냐고 성질을 버럭 내시대요. 그렇게 한 일주일 있다가 서울에 돌아오니 그 사이에 잘 쉰 건지 남편 때깔이 곱더라고요. 술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오자마자 저한테 해장국 좀 끓여달라고 하길래 해장국을 끓여줬어요. 결혼 전에는 저 없으면 죽겠다고 난리를 치는 통에 결혼까지 했건만 애 낳고 나니까 제가 날개옷 잃은 선녀같이 느껴지나 봐요. 제가 시댁에서 당하는 일들은 하나도 신경 써주지 않고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바쁜 사람인 줄 알고 살더라고요. 그렇게 겨울이면 상주에 내려가서 일을 하고 애는 쑥쑥 자라나고 몇 년을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애를 낳은 게 겨우 20대 중반이었는데 벌써 40대를 넘긴 나이가 된 거죠. 우리 아들은 중학생이 되었고 서울 애들 사이에서 공부도 곧잘 따라가 중상위권 성적을 유지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꼬부랑 글씨를 아무리 봐도 모르겠던데 우리 아들은 저한테 차근차근 설명도 참 잘해주더라고요. 나중에 선생님 되는 게 꿈이라면서 열심히 공부할 거라고 했어요. 얼마나 기특하고 예쁜지. 아들이지만 참 순수하고 얌전한 놈이었죠. 하지만 그 행복은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집에 큰일이 생기고 말았죠. 바로 평생 동안 저를 괴롭히고 정정하게 살 것 같았던 우리 시모가 풍으로 쓰러지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거동도 제대로 못하시는 바람에 집에서 수발을 들어줄 사람이 필요해졌어요. 아들은 중학생이고 남편은 직장 때문에 움직일 수 없고 저 또한 집안일을 챙겨야 하는 입장으로 시모 옆에 내내 붙어 있을 수가 없었기에 간병인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시모의 성격이 어찌나 괴팍한지 다들 대충 아시잖아요. 간병인들이 도무지 버텨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시모가 사사건건 입만 살아서 트집을 잡아대고 욕을 해대고 하니까 간병인들이 도망을 간 거예요. 한 달 동안에만 3명의 간병인이 도망을 가게 되면서 결국 남편은 저에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애는 공부를 해야 하고 자기는 일을 해야 하니
집에서 그나마 시간이 남는 저보고 수발을 들어달라고요. 이게 사실 부탁인지 명령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남편이 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거절을 하겠습니까? 결국 제가 짐을 싸서 상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언제 올 수 있을지 기약 없는 상주행이었죠. 제가 내려가니까 누워서 꼼짝 못 하시던 시모가 잘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간병인들이 어찌나 하는 일이 없던지 속이 답답할 지경이었다면서 일은 우리 며느리가 잘하지 하시는데 무섭더라고요. 그 말이 칭찬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널 부려먹을 거다 하는 경고같이 느껴졌어요. 순간 신혼 2년 동안 시집살이를 했던 일들이 새록새록 떠오르대요. 그렇게 옆에서 병수발을 들면서 시모가 거동을 조금씩이라도 할 수 있도록 시모를 끌어안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시모가 한번 쓰러지고 나니까 화내는 기력도 예전만치 못한지 저한테 잔소리도 하도 줄이시더라고요. 물론 이렇게 수그러들기까지 꽤 시간이 흐르긴 했죠. 간병하겠다고 내려간 첫날 오줌 누는 요강을 제때 비우지 않았다고 그 요강을 저한테 던지셨거든요. 안에 가득 차 있던 소변을 뒤집었었을 때는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시모한테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습니다. 어머님, 이러시면 저 밥도 안 하고요. 요강도 비우지 않을 거라고요. 아예 서울로 가서 나몰라라 하고 지낼 겁니다. 했더니 깨갱 하시더군요. 제가 정말 짐부터 싸고 아무것도 하지 않자 저한테 처음으로 미안하다고 먼저 사과까지 하셨습니다. 그 뒤부터는 시모의 재활을 위해 힘을 썼죠. 그나마 남편이 돈을 꼬박꼬박 보내주어서 읍내에 있는 정형외과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마사지도 해드리고 거동을 도와주는 보조기구도 샀어요. 하지만 시모를 돌보는 일만 저에게 주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시모 농장의 규모가 꽤 컸거든요. 곶감 사업장도 큰 업체였고요. 그 관리가 전부 제 몫이 되고 만 거죠. 시모가 움직일 수 없으니 제가 매일같이 출근을 해서 농장을 한두 시간 돌봐야 했습니다. 시모가 낮잠을 자는 틈에는 공장 시차를 가고 시모가 깨어있을 때는 식사도 차려야지, 씻겨드려야지, 운동도 해야지. 엄청 바빴습니다. 얼마나 깔끔을 떠는 분이신지 하루에 한 번 씻지 못하면 혓바늘이 돋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시모가 목욕하는 것만 옆에서 도와드렸는데 결국에는 저도 온몸에 물을 뒤집어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시모랑 같이 씻게 되었죠. 정정할 때는 목욕탕 한 번 같이 가본 적 없는 사이였지만 늙어서 하게 되네요. 시모 등도 빡빡 밀어드리고 씻고 나서 머리도 정갈하게 정리해드리고 스킨 로션도 다 발라드리고요. 거동을 조금씩 하게 되긴 했지만 화장실이 급할 때는 제가 똥오줌도 다 받아드리고 했어요. 식사를 하실 때도 손을 자꾸 떠시니까 제가 먹여드리게 되었고요. 그렇게 3개월을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시모와 둘이 상주에서 지내게 되니까 서울에 있는 남편이랑 아들이 문득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아들이 받는 겁니다. 잘 지내냐고 물어보니까 애가 기가 팍 죽은 목소리로 응 하고 대답을 하는데 서글펐어요. 밥은 잘 챙겨 먹는 거냐고 엄마가 주말에 한번 올라가겠다고 하니 제가 보고 싶어 죽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시모에게 이야기를 했죠. 주말에 서울에 좀 다녀올게요 하니까 제가 없으면 불안한 시모가 손자를 상주로 오게 하면 안 되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혹시 주말에 상주로 내려올 생각 있냐고 물어보니까 냉큼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들 사랑, 손자 사랑이 대단한 우리 시모는 우리 아들이 내려오자마자 신이 나서 난리가 났습니다. 예쁘다 예쁘다 하면서 아들한테 어디 숨겨놨던 돈을 막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넌지시 아범은 왜 안 내려오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아들이 아빠 바쁘대요. 저만 다녀오랬어요 하는데 시모 얼굴에 실망이 가득하더라고요. 금이야 오기야 키운 아들이니까 더 서운하고 그랬겠죠. 자식 새끼 키워봐야 소용 하나도 없나 하시는데
제 마음이 더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주말이 지나고 아들이 올라가니까 시모가 너무나도 적적해해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주말에 상주 좀 와. 어머님이 보고 싶으신가 봐. 하니까 남편이 저한테 자기는 뭐 서울에서 놀고 있는 줄 아냐면서 바쁘다고 아무 때나 전화하지 말래요. 그러더니 전화를 뚝 끊어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황당해서 허 하고 있는데 시모가 아범이니? 하시대요. 그래서 아니에요, 친구예요 했습니다. 시모가 넌지시 아범이 참 못됐어 못됐어. 어찌 제 어미가 아픈데 한 번을 안 오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어머님, 제가 살가운 며느리는 아니었죠. 하니까 시모가 갑자기 눈물을 훔치시는 겁니다. 아니다, 얘야. 내가 못됐지. 허구한 날 찬물에 설거지 시키고 시집살이 시키고 그때는 우리 아들이 뭐가 모자라서 너랑 결혼하나 했다. 내가 우리 손주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게 할 뻔했고 이 늙은이가 이제 와서 벌 받는갑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눈물이 주르륵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시모가 저한테 자기 죽으면 그래도 곶감 손질도 다 할 줄 알고 공장 굴러가는 법도 알고 있으니 사업체를 물려받으면 되지 않겠냐고 하시더군요. 애는 서울에서 공부시킨다 해도 저는 여기 내려와서 가업 이어나가면 돈 걱정은 없이 살 수 있을 거라고요. 옛날에는 다 제가 싫고 미워서 그런 잡일들을 시키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곶감 엮는 것부터 고르는 법 하나하나 시모가 저를 붙잡고 알려주었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게 다 나중에 저에게 이 사업체를 물려주기 위해서 알려주셨던 거였어요. 그렇게 시모랑 부대끼며 산 지 1년이 조금 넘었을 때 저와 시모는 정말 많이 친해졌습니다. 그동안 우리 아들도 주말이면 상주에 내려와서 지냈고요. 그러면 제가 또 반찬 같은 걸 바리바리 싸서 보내주곤 했어요. 우리 아들 잘 먹고 잘 컸으면 좋겠어서요. 우리 아들이 어느 날 저에게 자기도 상주에 내려와서 살면 안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아들에게 서울에서 공부해야지 여기는 학교도 없으니까 별로 좋은 환경은 아닌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서울이 싫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일 있냐고 물어봐도 아무 일 없다고 말을 하는데 제 마음은 또 그게 아니더군요. 그래서 아들이 자는 사이에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가는 시간이라 남편이 자고 있나 싶긴 했지만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2번, 3번, 4번 전화하는데 계속 받지 않으니까 받을 때까지 전화를 걸었습니다. 11번째 드디어 전화를 받더니 버럭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야, 왜 자꾸 전화를 하고 그래? 그렇게요. 저는 왜 전화를 안 받냐고, 뭐 하고 있었냐고, 우리 아들한테 무슨 일이 있길래 자꾸 상주에서 살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거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저한테 그놈이 상주에 있는데 왜 자기한테 물어보냐고, 서울이 싫은가 보지, 상주에서 살라고 해,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돈은 꼬박꼬박 보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상주에서 지내라고 하는데 순간 느낌이 쎄하더라고요. 이놈이 바람이라도 났나? 왜 자꾸 나랑 아들을 상주에서 못 올라오게 하려는 걸까 싶고요. 자꾸 전화도 피하고 전화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전화기 앞에서 멍하니 있었는데 뒤에서 기척이 느껴지더라고요. 아범이 바람이 났다냐? 저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분명 우리 시모가 자고 있는 걸 확인하고 남편에게 전화를 건 것이었거든요. 한번 잠들면 누가 업어가도 모르게 깊게 잠을 자는 시모라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거기다가 시모가 9시면 잠자리에 드시거든요. 시간이 11시가 훌쩍 넘었는데 갑자기 일어나서 말을 거시니 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바람이라뇨. 에이, 설마요 어머님. 아범이라면 계집질을 하고도 남지. 지 아비가 그러다가 일찍 죽은 거 아니여. 그 피가 어디 가겠어? 망할 놈의 새끼.
돌 맞아도 싼 새끼 같으니라고. 시모가 남편 욕을 하는 걸 생전 처음 본지라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러더니 저한테 당장 내일 아침 첫 차를 타고 서울에 가서 그놈을 족치고 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제가 놀라서 네? 하고 물어보니까 하루 정도는 옆집 윤씨네한테 도와달라고 하면 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터미널로 가서 서울에 갔다 오라고 하셨어요. 가서 바람이 난 게 맞으면 발로 차주고 오해가 있는 거라면 다 풀고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윤씨네 아주머니에게 길어야 이틀이라고 시무를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린 후 아들과 함께 서울로 향했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아들에게 혹시 너네 아빠 바람났냐고 물어보니까 아들 눈동자에 지진이 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바람난 지 꽤 됐더라고요. 제가 상주를 오고 가고 할 때부터 그런 낌새가 있었던 거예요. 한 번 오면 며칠을 여기서 머물렀으니까요. 그 사이에 집 밖에서 자고 여자를 만나고 했던 거죠. 아예 제가 상주로 내려온 이후에는 집까지 여자를 들이더랍디다. 아들이 미쳤냐고 하니까 아들한테 너만 입 다물고 있으면 된다고 했대요. 저희가 올라간 날이 토요일이었는데 일요일까지 있을 거라고 남편은 알고 있을 테니까 분명히 집을 차지하고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집으로 달려가서 문을 벌컥 열었어요. 현관에 난생 처음 보는 하일이 있더라고요. 냅다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는데도 안방 침대에서 둘이 누워 자고 있더라고요. 방안 가득 술 냄새가 진동하고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는데 이대로 두고 볼 수 없으니까 화장실에 가서 시리게 찬물을 바가지에 담아 자고 있는 그 두 년놈들을 향해 뿌렸습니다. 둘 다 혼비백산에서 일어나는데 제가 떡하니 버티고 있으니 저승사자 본 사람처럼 놀라더군요. 이 미친 것들이 당당하게 바람을 우리 집 안방에서 피네? 아들, 증거 남겨. 제 말에 아들이 휴대폰을 들고 사진을 막 찍더라고요. 남편이 이게 무슨 짓이야? 하면서 저한테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치는 게 아니겠어요? 도대체 제가 왜 나가야 하는 건지. 불륜을 저지르고도 저리 뻔뻔할 수가 있나요? 차라리 잘 됐네. 이참에 이혼하자. 안 그래도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고민했는데 내 새 여자가 임신을 했거든. 그러니까 우리 깔끔하게 갈라서 자고. 알겠어? 네가 낳은 아들은 내가 포기해 줄 테니까 둘이 잘 먹고 잘 살면 되겠어. 저한테 너네 둘이서 잘 살아봤자 얼마나 잘 살겠냐마는 이러면서 나가라는데 진짜 바보같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길로 아들과 저는 짐을 싸서 상주로 내려왔습니다. 시무를 보자마자 무슨 정신인지 엉엉 눈물이 나더라고요. 상간녀가 있더라. 그 여자가 임신을 했더라. 나한테 이혼하자더라 했어요. 시모가 한숨을 푹 쉬더니 저한테 이혼해라 하시더라고요. 돈은 넉넉하게 줄 테니까 뒤도 돌아보지 말고 서울 가서 살아 하시는데 제가 가면 시모는 누가 돌보냐고 그 여자가 와서 수발될 것 같냐고 했죠. 그러더니 시모가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서 그 다음 주에 그 여자 데리고 한번 와봐라 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서 눈만 동그랗게 뜨고 있는데 시모가 또 어딘가에 전화를 하더니 지금 당장 와주소 하시더라고요. 무슨 일인지 몰라서 멍하니 서 있는데 1시간쯤 지나니까 시내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변호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시모가 유언장을 좀 쓰고 싶은데 증여도 가능하죠? 하시는데 저랑 아들은 무슨 상황인지 몰라 가만히 있었죠. 내가 이 집이랑 곶감 농장을 전부 우리 며느리한테 주고 싶은데 며느리한테 줬다간 아들한테 뺏길 수도 있소? 그러니 변호사님이 제가 먼저 사망을 하게 되거나 소송을 걸게 되면 그럴 수 있다고 하시면서 손자에게 증여를 하면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시모는 곰곰이 생각하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저와 아들은 소스라치게 놀랐죠. 그러면 증여세를 내가 내더라도 우리 손자한테 증여합시다.
세금 문제는 내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어디로 내야 하는지만 알려줍소. 그러더니 시모가 우리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가, 이거 니 다 주마. 절대로 너희 아비한테 뺏기지 말고 단단히 들고 있어. 그렇게 일주일 동안 어머님은 바쁘게 변호사님과 상의를 해서 모든 명의를 아들의 명의로 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했던 날짜에 남편과 상간녀가 상주로 찾아왔습니다. 저와 아들을 보더니 여기서 기생하고 있었냐고 하더라고요. 우리 시모가 힘이 잘 들어가지도 않는 손으로 요강을 번쩍 들더니 소변이 가득 차 있는 요강을 남편과 상간녀에게 던졌습니다. 오줌을 뒤집어 쓴 둘은 이게 뭐야 하면서 난리법석을 떨었죠. 이 버러지 같은 것들아. 아범 너는 말이야. 네 아비가 오입질을 하다 죽었는데도 바람을 피워? 내 재산 네 한 푼도 안 준다. 내가 우리 손주한테 다 증여했으니까 2번 다신 상주 땅에 발도 들이밀지 말어. 제 뱃속에도 어머님 손주가 있는데요. 저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닌데 그게 어찌 내 손주가 될 수 있소. 우리 집에 아들 기운 없다 하더니 이게 내 아들이랑 절연하라는 소리였는갑소. 너희 뱃속에 애도 분명 고추 안 달렸을 거요. 당장 내 눈앞에서 썩 꺼져. 오줌 뒤집어 쓰고 남편은 씩씩거리면서 엄마 죽으면 재산 못 찾아올 것 같냐고 패드립을 치더라고요. 변호사가 우리 아들한테 증여하면 증여세를 2번 물고 준 거라서 절대 못 찾을 거라고 했지만 알려주진 않았죠. 저는 결국 남편과 이혼을 했어요. 상간녀가 임신해 있었기에 이혼을 해주지 않고 버텨볼까 했지만 시모가 뭘 질질 끄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들이랑 아예 상주로 내려와서 곶감 농장을 운영하며 시모의 병수발을 들었지만 2년 뒤 겨울에 시모가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시모가 그렇게 가시고 아들이랑 저랑 장례 준비까지 다 끝냈는데 남편이 상주에 오더니 재산 정리를 하자고 하더군요. 너 줄 재산 없다고 변호사님이랑 이야기하라고 했어요. 남편은 변호사가 준비한 서류를 죄다 훑더니 정말 시모 명의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는 걸 보고는 부들부들 떨더라고요. 근데 더 웃긴 건 상간녀가 애를 안고 쫓아 내려왔는데 그 애가 딸이더군요. 콩고물 하나 못 얻어간 전 남편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그 뒤로 소식을 전해 듣지 못해 모르겠습니다. 저는 시모가 물려준 농장을 잘 운영해가며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끝순이 돌아온 걸 축하한다고 저를 2팔 걷고 도와주신 덕분이죠. 우리 시모 하늘에서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저를 응원해 주실 거라 믿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